저는 뭐 이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얘기가 민망한데 네. 우리가 지금 세 번째잖아요. 작년 12월에 받고 네. 우리 프로그램 여론조사에서 그전 데이터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2019년 5월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저 때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여름에 소위 조국 사태 와중에 좀 이렇게 역전이 됐던 그걸 제외하면 그냥 지난 1년간 그대로라고 저는 봐요, 저게. 그대로요. 예, 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여러 이슈들이 있었지만 네. 잘한다, 잘못한다를 나눌 때 지표상 드러나는 정도의 변화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냥 네. 야, 진짜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진짜 이례적이다. 그런 생각 네. 들어요. 예. 네. 그리고 지난달에는 대구에서 전국 평균보다 잘했다고 훨씬 적은 데이터를 봤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는 변수가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볼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는 거고 그게 합쳐져서 전국 평균이 나오는 거여서 지역마다 편차는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전국 평균보다 많이 좀 많이 나오죠. 여야가 대립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에서. 네네. 뭐든지 다 대립할 수 있는 이슈가 되는데요. 네네. 평가에는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신종 바이러스에다가 네. 의학적 지식이나 또는 방역에 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정부가 잘못했나 잘했나. 근데 대체로 보면 상대평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일본이 상황이 어떤가? 뭐 아시아 국가 중에 이란이나 뭐 유럽에서 이탈리아나 뭐 이런 데들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뉴스들을 같이 보면서 아, 정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왔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신종 바이러스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첫 번째 국면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고 최대한 일단 들어온 거를 최대한 빨리 이제 인지하고 못 퍼져나가도록 봉쇄하고 이게 첫 단계의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식이고 이 국면을 상당히 잘 해왔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봉쇄가 안 돼요. 이 봉쇄망이 어디선가 팍 뚫리면 거기서 물이 확 넘쳐나와서 저지대로 쫙 퍼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봉쇄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에요. 지금 지역사회 감염으로 그것이 뭐 어느 특정한 종교, 교파를 통해서 이루어졌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건 상관없이 그래서 우연히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봉쇄망의 한 곳이 크게 터져서 바이러스가 막 흘러나가서 사방으로 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 단계의 국면은 봉쇄 때하고 달라요. 아직 우리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를 보면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최대한 발견해내고 역학조사해서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고 네. 이 사람이 어디를 움직였는지 봐서 또 예방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알람을 울리고 그 사람들 진료받게 하고 하루에 지금 7,000명 정도를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단계는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의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퍼졌다 그런 판단이고요. 지금부터는 무슨 경찰청, 행정안전부와 네.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최대한 이제 해나가는 수밖에 없는 그 단계까지 지금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올 때까지 정부의 여러 대책이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보는 거죠, 이게. 대체로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대평가 중에 외국과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전에 메르스 또는 신종플루 또는 사스 이때하고 비교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게 정부가 뭘 잘못해서 사태가 생겼다기보다는
그냥 사태가 터졌는데 정부가 그나마 어느 정도는 잘 대응한 것 같다. 그 정도의 평가라고 봐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 네. 제가 이견이 있습니다. 있으시겠지. 에, 뚝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뚝이 터질 때 보면 뚝방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어느 약한 한 부위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터진 부위로 물이 흘러내려와요. 지금 그 국면인데 지금 정부가 뭘 하고 있냐면 원래 여기서 한 단계 격상시키면 네. 그 다음에는 오염원 조사를 안 해요 원래는. 아 심각 수준으로 가면 오염원 조사를 안 한다고요? 예, 그때는 치료 중심이에요. 이제 심각한 환자들은 병원으로 네. 가셔서 치료를 하고 경증인 환자들은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네네네. 통원 치료하고 이 단계로 보건복지부 가는 장관 거예요. 출신이십니다. 아 그렇다. 근데 지금 정부가 지금 네. 심각 단계로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시점에 그러면서도 네네네. 계속해서 1단계 봉쇄 단계 했던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계속해서. 왜냐면 아직도 아 심각으로 격상했답니다 오늘. 했대요. 네 지금 그렇게. 아직도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에 대한 통제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고 네네.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역학조사와 추적조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몇백 명 수준에서 확진자가 있으면 이 가능해요. 여전히 최대한의 이 능력을 투입하면. 네네. 근데 여기서 또 몇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게 이제 2단계 지역사회 감염 시점이어서 네네. 지금 특정 교단을 중심으로 퍼져나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환자가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정부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여기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네네. 동선을 조사하고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리고 최대한 그 진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묶을 수 있냐. 뚝이 터져서 내려왔는데 밑에 급하게 새로 갓뚝을 쌓아가지고 임시 뚝을 쌓아서라도 막을 수만 있다면 이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소용이 없는 걸로 판명나면 그 다음엔 다음 단계의 대처로 갈 네.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지난회 때 우리 박 대표께서 박선민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가든 확 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팽팽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게 제가 줄다리기로 비유를 하면 줄다리기로 하면 양쪽이 편을 나눠서 줄을 잡아당겨요. 몇십 명이. 가운데에 선을 그어놓고 리본을 매놓잖아요. 나중에 승패를 가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 지난 1년간의 저 정부 여당 안정론 견제론 이걸 보면 여당 쪽으로 이게 약간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권이 이걸 확 끌고 가지를 못해요. 야권이 버티는 힘이 상당히 센 거예요, 지금. 그러나 반면에 또 야권은 야권대로 보수 야당은 거꾸로 끌고 오지는 못해요, 지금. 버팅기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중간에서 버텨지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는 여권에게 살짝 유리한 지점까지 이 리본 매듭이 이동한 상태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역전으로 확 갈 수도 있죠. 확 힘을 쓰고 저기가 뭔가 대우가 무너지면 확 끌려갈 거예요.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렇게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는 상황이 한 달 내내 지속되었고 네네. 그 한 달 동안 진행되었던 코로나19 사태 그다음에 야당의 보수 통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좀 놀라워요. 근데 약간 이제 이 데이터 해석은 좀 조심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냥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좀 낮죠. 네. 근데 미래통합당은 정당 지지율보다 낮긴 하지만 덜 낮아요. 이 데이터만 보면. 그리고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은 아예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까다롭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하는데 영 아닌 사람을 후보로 내면 내가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 이런 의미예요. 또는 유력한 후보가 그 자기 동네에서 경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태도 표명 안 한 걸 수도 있지만요. 그렇고 저 미래통합당은 굉장히 뭉쳐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나오든 상관없이 저 당에 찍겠다는 비율이 당 지지율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아요 지금. 네. 정의당이 왜 반토막 나냐 하면 정의당은 후보가 안 나오는 데도 많고 지금 지역구 후보가 뭐 몇십 명 안 돼요. 지금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 네. 그리고 그분들이 또 끝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또 실제로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자기 동네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걸 봐서 정의당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좀 보이면 거기 찍을 수도 있는데 아닌 것 같으면 다른 후보를 찍을 수 있어라고 해서 유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희망 사항을 섞어서 네. 해석하기 마련이어서 역시 뭐 저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미래통합당의 외연이 확실히 좁구나. 저걸 보면 그 외연이 좁을 내부적으로는 강하게 결속돼 있고 누구를 내도 찍겠다 이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대신에 외연은 좁구나. 네. 그런 걸 좀 느끼죠. 외연이 넓으면 사람 신동처럼 나 안 찍을 수 있으라는 유권자가 정당 지지표에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광주 전남북은 민주당 경우는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략 공천 지역도 별로 없고요. 거의 다 경선이에요. 네네. 거의 다 경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수 후보, 그러니까 원외가 많기 때문에 원외인 경우에는 네. 격차가 많이 지면 단수 공천도 하는 거니까 단수 공천하는 지역은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선 지역이 제일 많아요 전국에서 그 지역별로 보면 네. 그런 거고 저기 미결정으로 나와 있고 호남 3당이라고 물어보면 지지 안 한다고 그러죠. 당연히 그 이름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정치인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목포의 박지원 의원이나 여기 광주의 전정배 의원이나 전주의 정동영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아니면 저기 뭐 유성엽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무소속으로 나오든 어느 당 소속으로 나오든 그 사람들이 하나의 정치 세력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대 무소속이든 뭐 어떤 당 소속이든 1인 정당이나 다름이 없는 그분들하고의 경합이어서 이 데이터에서는 선거 결과를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해봐야 알아요. 근데 정당 지지도하고 비교하면 네. 전국 평균도 약 4%가량 비례대표 투표는 내가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은 아니나 비례대표는 정의당에 준다. 네. 이게 한 4% 정도 되는 셈이에요. 이 조사에서. 이 광주 전남북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아요. 지금. 원래 정의당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네. 그거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비례대표 투표 의사를 보이고 있잖아요. 저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이중의 의미가 있는데 나 정의당 성향인데 예. 국회의원도 몇 명 못 내고 그 뜻은 가상한데 그 호감도 있는데 너무 좀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내 지지는 못 해줘. 이렇게 해서 평소에는 뭐 민주당이나 이런 데를 지지한다고 하다가 비례표를 좀 정당 지지표를 주면 비례대표를 이번에 좀 많이 얻을 수 있다며 그러니까 정당 지지는 민주당을 해놓고 그럼 비례표는 정의당 주지 뭐 이제 이런 유권자들이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확고한 민주당 지지층인데 민주당이 좀 덜 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매콤한데 중도 진보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이 네. 자유주의 정당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진보 리버럴 약간 매콤한 볶음면인데 네. 어떨 때는 좀 엄청 매운 거를 먹고 싶을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어쩐지 자극적인 보면 거, 네. 여당이라 그런가 뭐 싸움도 잘 화끈하게 못하는 것 같고 네. 말도 좀 맵게 못하고 그래서 약간 불만족이 들어서 좀 매운맛 민주당 그러니까 네네. 민주당인데 좀 매우면 좋겠어. 근데 이럴 때 한번 니들 좀 더 매우면 안 되겠니? 라는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정의당을 비례대표를 찍는 이런 유권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남 지역에서는 특히 민주당이 좀 더 매웠으면 그렇죠. 연동형에서 20개 가져가고 네. 지금 또 계산 이 그래프로 보면 계산이 그런 거예요. 3% 밑으로 얻은 정당은 빼버리고 3% 이상 받은 정당의 가운데에서도 득표율을 100으로 놓고 그 점유비를 계산해서 30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대로 가면 20개 이상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 미래한국당은 한 이렇게 25% 하면은- 받았다 그렇죠. 이러면 25% 받고 정의당도 뭐 한 10% 좀 더 받았다 이러면 2대1 비율이니까 두 당이 가져간다 나머지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면 20석 10석을 갖고 가게 돼요. 그러면 20석 10석에다가 17석 그다음에 17개 남은 거 중에서 17개 중에서 또 5개 이제 정도 가져간다고 또 한 5개 가져갈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개를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민주당은 5개를 가져가면 거기서 20개를 지고 들어가잖아요. 비례에서 이미 20개를 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개를 하려면 광주 전남북을 다 합쳐야 여기 29개예요? 28개. 광주 전남북을 거의 다 이겨야 만회할 수 있는 숫자의 의석을 미리
미래통합당에 주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위성정당도 아니에요. 합칠 거니까. 위성은 안 합쳐지는 게 위성이거든 원래. 계속 밖으로 달처럼 돌아야 위성인데 이 당은 잠시 쪼개서 한 바퀴 돌고는 선거 한 바퀴 돌고 다시 합쳐서 거기 갖다 붙는데요. 위성정당도 아니고 이거는 홀로그램 가짜 정당이에요. 근데 여하튼 지금 선거제도상으로는 막을 수가 없고 네. 중앙선관위에서 등록도 허용을 해줬고 그다음에 미래한국당 보수청에서는 이 게임의 룰을 확실히 숙지를 하고 네. 저당을 찍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이 굉장히 자기들이 찬성하지 않는 룰 변경에 대한 정당방위다. 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남은 선택은 그러면 진보 진영 쪽에서 그냥 20개를 그냥 건식하게 그냥 줄 거냐? 아니면 우리도 이 비례표를 지금 새로운 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비례 전문당을 하나 만들 거냐 이 선택이 지금 와 있는 거죠. 지금. 참 진짜 흥미진진한 건데. 지금 재밌다, 이 부분. 네. 재밌어요. 네네. 민주당의 고민은 뭐냐 하면 그냥 20석을 날로 먹히게 생겼어요. 이 보수당에. 저거 날로 먹히게 생겼잖아 지금. 식욕이 막 땡겨가지고. 날로 네. 먹히게 생겼고 네, 네. 개정선거법의 취지가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네, 네. 저렇게 되니까. 그러면 저거를 막아야 된다 첫째. 첫째 보수정당 통합된 보수당에 20석을 그냥 갖다 바치는 이 사태를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어느 당이 제1당이 되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저렇게 20석을 그냥 건식하게 해주면 난리가 난다. 그거는 나중에 집권 후반기에.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고 첫째는. 그러니까 첫째는 저 보수 쪽의 비례 위성정당 저기서 20석을 그냥 선점하는 거. 그걸 막아야 된다. 둘째는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앞장서서 4+1로 해서 이 비례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취지를 자기 발로 밟으면 안 돼요. 이 새로운 선거법의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려야 된다. 그 두 개예요. 딜레마다. 그 두 개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네. 이거를 찾다 보니까 네. 지역구 문제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제일 창의적인 해법. 이거 나중에 보고 이렇게 안 되면 통편집 하세요. 네네. 그냥 소개할게요. 네. 귀 쫑긋하고 있어요 저희가. 네. 묘안이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하냐 네. 하면 완전 특종이다. 민주당이 예컨대 40%를 득표하면 네. 비례표를 그러고 지역구에서 120석 이상을 얻으면 그러면 연동형 비례를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근데 내심으로는 40% 득표에 지역구 120개가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성하게 되면 한 개도 못 가져가고 그 대신에 40%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17개 남아있는 것 중에서 7개 정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많이 보면 8개까지 맥시멈 17구 중에 8개까지 맥시멈 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 개정선거법 취지대로라면. 그럼 나머지 그러면 이제 이 보수당도 통합된 보수당도 그러니까 지금은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도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으면 뭐 한 그거에 버금가는 한 7석 정도 가져가게 될 거고 나머지는 뭐 다른 정당들이 정당 득표율대로 나눠서 17개를 채울 거고 30개는 정의당은 틀림없이 배분을 받을 거고요. 녹색당이나 이런 우리공화당이나 이런 다른 정당들이 또 3%를 넘기면 또 받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점유비대로 쪼개가지게 되는데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에 8개 이상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8개 이상을 가져가면 자기들이 만든 법의 취지를 자기들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아니 보수당 쪽에서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정당 방위론을 펼치더라도 어쨌든 두 거대 정당이 서로의 책임을 미루면서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명분상. 저렇게 지지자들도 그건 옳지 않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위성정당을 만들면서도 민주당이 8개만 가져가는 방법이 없냐. 그러려면 정의당하고 같이 범중도 진보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 당이 비례표를 예컨대 45%를 받는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에서 비례한국당보다 더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래도 민주당은 8개만 공천한다. 그 당선권 안에. 나머지는 정의당 또는 다른 정당 이제 중도 진보 계열의 정당들도 그 일을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받아서 어떤 경우든 민주당은 8개까지밖에 안 가져간다. 그러면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살린 거 아니냐. 동시에 어렵게 살리. 저 지금 열심히 받아주면서 아니 그 얼마든지 가능해요. 동시에 네, 진보 동시에 이렇게 되면 예, 예, 민주당은 네.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에서 보상을 좀 받아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연합 비례정당을 네. 만들면서 지역구를 조정을 안 하냐.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정의당하고 두 당이 협의를 해서 여론조사로 전국적으로 단일화를 네, 네, 해버리든가. 네. 합당을 하지 그래요. 합당은 또 그게 당 정체성에도 이렇게 원래 문제니까. 옛날에는 그냥 마음 맞으면 혼인했는데 요새는 트렌드가 아. 같이 좀 썸도 타고 그쵸, 뭐 사귀어보고 조금 동거도 사귀어도 해보고 뭐, 예, 그러고 살아도 확실히 보고. 믿을만하다 이럴 때 혼인신고를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당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일단 개정선거법의 취지대로 결과적으로 네. 가도록 했다는 명분도 살리고 아. 우리가 의석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고 네, 네. 동시에 부가효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에서 단 몇 프로라도 몇 퍼센트 득표라도 이제 제3당 후보가 나와서 진보 쪽에서 뛰어서 가져가게 되면 다소 불편할 수 있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가적으로 생기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 그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제가 분들이. 보기에는 네. 이게 12석은 아. 주겠다 하는 걸 어떻게 그거 다 무슨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적 공수의 공수가 지금 계속 아니에요. 민주적 절차라는 게 그 정의를 내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비례대표 선출을 해야 되잖아. 선출. 그러니까 비례대표 순위 결정에 대한 민주적 절차가 필요해요. 네. 그 지금 그거는 그럼 민주통합 아니 뭐지?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민주적 절차를 거치면서도 내용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 뭐 그것까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얼마든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마음만 먹으면 다 해요. 뭐 어쨌든 아니 네. 그거는 선거인단을 하면 되죠. 선거인단을 하는데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40명을 공천한다. 아니면 28명을 공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그 10배수로 선거인단을 만들어요. 280명을. 근데 거기서 민주당이 8개만 하고 나머지 20개는 16개는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나 기타 플러스 알파 정당에 준다 이러면 투표권자 수를 그렇게 배분하면 돼요. 1인 1표로 투표하게. 그러면 그냥 다 결정되는 거예요. 순위 약간 바뀌는 그러면 건 있지만. 선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근데 조작하는 거지. 뭐다 좋은데 감안해 보면 아니 그거를 다른 당들이 나눠서 가지는 건 괜찮은데 자, 이 위성 저 당이 정당과 통째로 먹는 거 관련된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저 위원장 네. 하시는 분이 만든 당이 여기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네. 그거를 아무튼 우리 건식시켜줄 수는 없지. 방송에는 안 이 나가고 이사장님의 묘안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게 내 뭐, 묘안이 네, 아니라 제가 하나 아니라고? 잘한 일인데요. 네, 네, 네. 이 정치합시다를 네. 통해서 이 이사장님을 굉장히 내가 이게 약을 올렸어. 그걸 네. 성공을 시켰는데. 아니 약은 안 올라요. 약이 오는 게 아니고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오늘 큰 목적을 보이신 거예요. 저도 이런 아이디어에 꿈에도 네. 생각을 아, 못했는데 범중도 진보 연합 위성 아니 정당. 그걸 듣는 순간 네. 좋은 아이디어고 현실성이 있다, 실익도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하셨어요? 저는 아, 민주당이 8개까지만 가져간다는 네. 걸 확실히 하면 욕먹을 일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네. 예. 알겠습니다. 위성 그리고 정당. 그럼 예. 지역구에서의 조정도 가능하다. 그거는 이제 뭐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는 거죠. 네.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네. 요 그래프는 이제 요 조사 결과는 두 측면에서 좀 언급할 만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첫째는 1월 조사하고 비교를 하면 진보 쪽에 두 사람이 빠졌죠 명단에. 아 지금 유시민 조국이 빠졌죠. 네, 저하고 조국 네. 교수가 네. 빠졌어요. 두 사람의 합이 지난 조사 때 10% 가까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정당 계열의 다른 후보들이 그냥 있어요.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진 조사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 계열의 다른 후보들은 별 변동이 없어요. 이낙연 전 총리만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데이터만 그냥 비교를 하면 그 전에 둘이 합쳐서 한 10%쯤 되던 후보 둘이 명단에 빠지면서 그 지지율이 거의 그냥 옮겨간 형상이에요. 좀 묘한 건데 이게 캐릭터가 완전 다르잖아요. 이낙연 씨나 저나 조국 교수가 이 교집합이 별로 없는 캐릭터예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지지가 옮겨갈까? 이제 앞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편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저 지지율 격차가 저는 이제 종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봐요. 아까 이제 호남 지역에 영향을 주고받는 이 상호관계는 말씀을 하셨고 종로 선거에 국한해서 보면 서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데이터를 시기열로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개 보면 정당 지지율 격차 정도의 차이가 나요. 종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당 지지율 이 격차 나는 것보다 조금 더 차이 나는 정도 그런 정도가 지금 종로 상황이거든요. 이 종로 선거는 수도권 선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리라는 것을 좀 약간 예고하는 지금 여론조사가 저기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좀 앞서고 있죠. 수도권에서는. 이제 그 열세를 만회하려면 인물 우위가 있어야 만회를 할 수 있는데 인물에서도 지금 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이 참고해서 봐야 될 점이 저 격차를 정당 지지율 격차를 나의 능력으로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하면서 선거전을 벌여야 된다고 봐요. 그냥 당에 의존하는 선거만으로는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격차다 이거는. 예. 뭐 여론조사 데이터도 그렇고 뭐 전원 또는 뭐 체감 이런 것도 그렇고 민주당의 압도적 강세죠. 강세인데 광주 경우도 뭐 최소한 한 곳 정도는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뭐 들리고요. 또 이제 현지 언론에서 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보면 1대1 구도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소위 말하는 호남 3당, 뭐 대한신당, 민평당 이런 현역 국회의원들이 1대1로 붙어서 이기는 선거구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친여 성향 여당의 공식 후보와 친여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공존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득표력이 강한 다른 후보가 있는 곳에서는 이 미래통합당 아닌 다른 야당 쪽에서 이제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 해서 그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 같죠. 뭐 좀 싱겁죠. 이렇게 분위기는 좀 네. 직구전 질문인데요. 네. 이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택시 타고 오면서 기사분하고도 얘기를 잠깐 주고받았는데 이제 너무 해도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죠. 그건 뭐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한 정당의 활동에서도 아무리 해도 안 되면 뭐 자포자기 심정이 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의문을 가진 게 일부러 포기하는 거 아니냐. 호남을 이 보수 정당이 왜 이런 의문을 가지냐 하면 그 전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에 되는 시절에 영남에서 판판이 다 낙선했지만 의지를 가지고 계속 도전했던 정치인들이 거기는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고요. 불리하지만. 근데 여기를 보면 인구 많은 영남을 독식하고 싶어서 일부러 여기를 버리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의문을 가지냐 하면 이제 광주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여기도 보수가 있는데 5.18 때문에 도저히 지금 보수 정당은 못 찍는다는 거예요.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북한에서 뭐 특수부대가 와서 뭘 어떻게 했다는 둥 뭐 무슨 뭐 가짜 뭐 5.18 유공자들이 뭘 하고 있다는 둥 뭐 세금 도둑이라는 둥 이런 망언을 일삼아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이 하고 있는 해왔던 조처들을 보면 이거는 여기서 지지를 안 얻겠다는 의사표현으로 저는 보여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를 넘어서 계속 그 갈등을 조장해서 선거구 숫자가 호남은 30개도 안 돼요. 이제 더 줄어들 거예요. 그죠? 지금 28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건 모르죠. 이제 영남은 지금 부울경이 40개에 그 대구 경북이
25개에서 65개예요. 그러니까 36개, 7개의 격차가 나요, 양 지역이.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자꾸 5.18 민주화운동 문제에 대해서 그런 망언들을 일삼고 그 망언 일삼는 정치인들을 비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버리고 사석으로 쓰고 영남의 인구 많은 선거구 많은 영남을 먹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고는 지금 설명할 길이 있어요, 지금? 이 발언은 그런 거를?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대단히 고약한 발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제가 다시 할게요. 다른 한편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표현을. 자, 우선 아니 제가 표현을 다시 할게요. 표현을 영남이 인구와 선거구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선거구가 적은 호남을 껴안느라고 영남 쪽의 민심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5.18 관련 망언을 일삼는 그 정치인들을 단호하게 조처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통합을 하고 그리고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위성정당을 또 띄우면서 그 망언을 해서 그렇게 시끄러웠던 이종명 의원을 1년이 지나서 제명해서 그 위성정당으로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서 어렵지만 계속 도전해왔던 정원천 의원이나 이정현 의원 같은 분이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또 보수통합을 하면서까지도 그걸 극복을 못하나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호남이라고 해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왜 없겠어요. 다른 데보다는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이 5.18이라는 역사적 상처의 치유와 관련해서 이게 말끔하게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보수 정당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말끔히 해결을 하면 얼마든지 정책으로 보수적인 정책으로 이 지역 민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에 대한 선호도 상당히 눈에 띄게 있는 지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청년들이 뭐 무조건 민주당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저 미래통합당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정의당이나 녹색당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 쪽은 역시 5.18 그게 크고요. 예, 보수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껴안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자세만 보인다면 정당으로 존립이 가능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동시에 민주당은 호남 지역에서 더 진보적인 정당을 원하는 이런 젊은 표심의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이제. 정치 뭐 9단이다 10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박지원 의원이요. 목포. 네. 거기 지금 박지원 의원이 사실상 무소속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분이 보면 대선 전까지는 진짜 문모닝이라 그래서 아침에 그 기자들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 문재인 대표, 문재인 후보 이렇게 비판하는 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지금까지 3년간 해왔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거 야당인데 어떨 때 보면 여당보다 더 여당 같고 그런 분이어서 저게 어떻게 되나 되게 지금 관심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후보가 확정이 됐더라고요. 민주당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주울 예, 지난번에 박빙의 승부를 벌였죠. 거기 지금 정동영 의원하고 또 리턴 매치하게 생겼잖아요. 거기도 또 관심 지역이고요. 그 광주도 뭐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좀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는 해봐야 하니까 천정배 의원 지역도 관심 사항이고요. 광주 서울. 예, 동시에 과거에 거의 무소속으로 선거를 해본 분들이 좀 있어요. 박주선 의원 같은 데 박주선 의원 있죠. 누구죠? 또 저 여수에 주승용 의원 주성영 의원은 무소속은 아니지만 여하튼 보면 유성엽 의원도 거의 엄청난 개인 득표를 가지고 있는 과거 전력이 있고 이렇게 과거에 상당한 정도의 개인 득표력을 과시했던 지금 야당 소속의 후보들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이 지금 관심 지역이죠. 그 뛰어난 개인 득표율이 없이는 이 광주 전남북에서 이 압도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세를 맞서보기가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정치 거물 그리고 무소속으로 득표력을 과시한 적이 있는
후보들의 지역 이런 데들이 눈여겨볼 지역들이죠. 저는 일부 지역은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봐요. 군산 같은 데는 어떻게 보세요? 김관영 의원이 나와 있는 군산. 군산은 거기 저 대변인 했던 김의겸 김의겸 대변인이 나갔으면 무난히 이기는 걸로 그때 여론조사에 나왔는데 이제 다른 후보가 되는 바람에 좀 뭐 해봐야 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참고 사항으로 이거는 한번 뽑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오해가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정권을 한 번 더 연장할 때 항상 후계 구도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제 임기 말에 경선을 할 때 노무현 현상이 일어나면서 노무현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못 받아들여서 나중에 여러 가지 시끄러웠고 또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여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막 나오는데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시대 상황과 민심 흐름과 그다음에 상대 그때 이회창 후보가 있을 때 그 후보와의 매치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면서 뜬 거예요. 그냥 노무현 후보가. 그러고는 호남 출신 대통령이 있던 데에서 여당의 차기 대권 주자가 영남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끝날 때는 누가 후보가 됐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동영 의원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정동영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끝났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집권을 했는데 제일 유력한 차기는 지금 거의 독주예요. 그 이낙연 총리.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게 누가 일부러 이렇게 기획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오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이렇게 지역을 넘나들면서 후계 구도가 만들어지는 그를 보면 내놓고 사람들이 누가 작업을 하거나 설계를 하지 않아도 그 당원과 지지자들의 어떤 생각 속에는 그 생각이 있어요.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총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밖에 없었는데 이낙연 총리가 떠올랐잖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설계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호남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선택을 할 때는 절박함이라는 게 예전 선거와 달라요. 상당히 여유 있는 위치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되게 속편할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정치가 10년 차예요. 지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 뜨기 시작해서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를 하고 당신이 하시오 하고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2012년 대선 때 큰 역할을 했고 근데 생각해 보면 뭐 어떤 것이 정서적으로 저렇게 건드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해외 체류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일본서 계시다가 납치돼서 강제로 연해탄 건너서 집 앞에 내려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신체 때는 그랬고, 그 다음에 연금 집에서 당했고, 나중에 그 5.18 나고 나서는 사형 선고했다가 이제 해가지고 미국으로 사실상 추방한 거잖아요, 전두환 정권이. 그리고 1985년 2.12 총선 앞두고 귀국할 때까지 약 이제 4년 넘게 망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신 거는 1992년 대선 때 세 번째 낙선을 하고 나서 그 영국으로 이제 출국하고 정계 은퇴하고 그러고 다시 돌아오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선거에서 지고 외국으로 나간 건 딱 한 번이었어요. 정계 은퇴 선언하고 들어온 게. 근데 이 안철수 대표는 2012년 대선 때도 대선 날 미국을 갔고요. 그러니까 선거 때 하고 나서 외국을 나가세요. 뭐 이번에는 독일, 미국 마라톤 뛰고. 이게요, 지지자들에게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선거에서 몇 퍼센트가 됐던 꽤 많은 시민들이 지지해주고 밀어줬는데 선거 끝나고 그냥 외국으로 나가버려요. 네. 그랬다가 다음 선거 가까이 오면 또 돌아와요. 이제 이거를 한 2번 반복하고 나니까
배신감이라는 게 혹시 그런 데서 나온 건 아닐까? 그러니까 외국 나가는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정시하시는 분들. 제가 말해도 될란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세요. 네. 아니 이 동네 오면 네. 약간 좀 무서워져요. 왜요? 그 선거 민심이라는 게 여기가 그 최원정 씨가 이 진보의 안방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여기 안방 맞거든요. 예, 우리 진보 계열 정당, 진보 세력의 안방 맞는데 이 안방 민심이요 정말 그 2002년, 2004년도에도 그랬고 2016년도에도 그랬고 한 번씩 엎어질 때 보면 정말 인정사정 없어요. 냉혹합니다 진짜. 4년 전에 그렇게 압도적으로 그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을 밀었다가 지금 거의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가 있어요. 어떻게? 아니, 되게 네. 이렇게 진보의 안방인데 여기 오면 약간 살짝 무서워져요. 무섭다. 진짜 정치라는 게 무상하기도 하고 민심이라는 게 진짜 무섭구나.